도쿄대 출신 법무팀 간부가 한국 출장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한옥에서 살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일본 현지에서도 화제가 된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야사카 유리입니다.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일본의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28살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유리야, 언제 결혼할 거야? 어머니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결혼은 비효율적이에요. 감정에 휘둘려서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 뿐이죠. 저에게 연애나 결혼은 시간 낭비였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더 싫었어요. 회사에서 만난 한국 바이어들을 보면 항상 감정적이고 논리보다는 정서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거든요. 감정적이야. 저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어.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냉철한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믿었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잠깐 멈춘 건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죠. 남자는 필요 없어. 특히 감정에 휘둘리는 한국 남자들은 더 싫어.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모습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유리 씨, 서울로 3개월간 파견 가는 건 어때요? 한국 법인과의 계약 검토 업무인데 당신 실력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니. 솔직히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력에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특히 한국 남자들한테는.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야사카 유리, 너는 일하러 가는 거다. 감정 따위에 휘둘리지 마. 3개월 후에는 바로 도쿄로 돌아온다.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한국어 회화책을 읽으며 업무에만 집중하려고 했어요. 옆자리 승객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저런 비현실적인 로맨스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까지와 똑같이 살 거라고 말이에요. 감정 없이 효율적으로 냉정하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만나게 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한 사람이 제 모든 신념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저는 가방을 끌며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같은 다짐을 반복하고 있었죠. 3개월. 딱 3개월만 견디면 돼.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걸지 않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사분이 제 캐리어를 보더니 먼저 내려서 트렁크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혼자 오셨어요? 서울 처음이세요? 저는 뒷자리에서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걸까요? 네, 출장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날씨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기사분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저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택시기사와 이렇게 대화하지 않거든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법인 직원들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야사카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우입니다. 진우라는 사람이 저에게 인사했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날씨 추운데 따뜻한 옷 챙기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작업인가? 아니면 그냥 한국 사람들이 다 이런 건가? 괜찮습니다. 별로 춥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우가 또 말을 걸었어요. 혹시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시면 저희가 맛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아직 안 먹었지만 혼자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처음 오신 분이 혼자 드시면 안 되죠. 저희랑 같이 드셔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다른 직원들도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가와서 자기소개를 하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차가 좋으세요? 프린터 사용법 알려드릴까요? 점심시간에 근처 맛집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일본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진우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하야사카 씨,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일본 음식도 있어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모두 저를 보고 있었고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식당에 가는 길에 진우가 말했어요.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실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적응하세요. 모든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감정 과잉이야. 이런 식으로는 일에 집중할 수 없어. 하지만 식당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우가 메뉴를 보더니 저에게 물어봤거든요. 매운 거 못 드세요? 이 집 김치찌개가 유명한데 안 매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냥 일본 분들이 대체로 매운 음식을 잘 안 드시니까요. 혹시 틀렸으면 죄송해요. 진우는 미안해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 중에도 계속 저를 배려했습니다.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음식이 너무 짜지 않은지 물어보고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거지?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우의 눈을 보니까 순수해 보였어요. 정말 그냥 친절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이런 다정함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불편하기도 했고 뭔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퇴근할 때 진우가 또 말을 걸었어요. 내일도 점심 같이 드실래요?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내면 안 돼. 감정에 휘둘리면 일에 집중할 수 없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우의 따뜻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각자 도시락을 꺼내더니 서로 나눠 먹기 시작했거든요. 유리 씨, 이거 드셔보세요. 우리 엄마가 만든 김밥이에요. 김소영이라는 여직원이 제게 김밥을 건넸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그냥 제 앞에 김밥을 놓았어요. 그냥 맛만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다른 직원도 자기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박 차장은 멸치볶음을, 이 대리는 계란말이를 제 앞에 놓았어요. 일본에도 이런 반찬 있나요? 한국 음식 어때요? 입에 맞아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본에서는 각자 자기 도시락만 먹거든요.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진우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부담스러우시죠? 천천히 적응하세요. 그때 신입사원 한 명이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서류를 잘못 인쇄해서
회의가 늦어진 거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신입 때 그런 실수 많이 했어. 걱정하지 마. 다음에 조심하면 되지. 뭐 대수야? 신입사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는데 선배들이 모두 위로해줬어요. 심지어 과장님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다음에 조심하면 돼. 너무 자책하지 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이었다면 그 신입사원은 적어도 1시간은 혼났을 텐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일하면 실력이 늘까? 너무 감정적인 것 아닌가? 오후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회계팀 김대리가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며 울먹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자기 일을 멈추고 김대리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김대리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병원비 많이 들지? 필요하면 말해. 오늘 일찍 가서 아이 보고 와. 내가 내일 대신해 줄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진우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상하죠? 일본과는 다르니까? 네, 정말 다르네요. 업무 시간인데. 저희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힘들 때는 함께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식을 한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서로를 챙겼습니다. 유리 씨 이거 드셔보세요. 술 못 드시면 음료수 시킬게요. 집까지 어떻게 가세요? 택시 잡아드릴까요? 저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왜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진우가 말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너무 다르네요. 일본과는 정말 많이 달라요. 적응하기 어려우시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낯선 거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낯설어요. 진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적응하세요. 저희도 처음에는 유리 씨가 좀 차갑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죠. 차갑다고요? 저는 그냥 평소대로 행동한 건데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제가 차가워 보이는 걸까요? 일본에서는 이게 당연한 건데 말이죠.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정을 주고받을까? 업무 효율성은 떨어질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챙겨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진우가 저를 걱정해주던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한국 법인의 업무 방식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회의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결정은 늦어지고 감정적인 논의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도 마케팅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품 출시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일정을 3주 앞당겨야 합니다. 시장 분석 결과 경쟁사보다 먼저 출시하는 게 매출에 결정적이에요. 하지만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리 씨,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돈입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중심이어야 일이 풀려요. 직원들이 무리하면 결국 품질이 떨어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너무 비논리적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경쟁에서 밀려나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죠. 진우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리 씨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어요. 비효율적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서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내가 왜 이러지? 평소에는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았는데. 찬물로 얼굴을 식히고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진우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나갔더라고요. 유리 씨. 진우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제가 기분 상하게 했나요? 아니에요. 저는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유리 씨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죠. 저는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에서 감정을 끌어들이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할 때였어요. 모든 직원들이 다 가고 저 혼자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업무 방식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문득 누군가 제 옆에 앉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진우였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네. 오늘 회의 때문에 일이 밀렸어요. 진우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리 씨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너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키보드 치는 손을 멈췄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래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해도 괜찮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힘들면 말해요. 괜찮아요, 정말로.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무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우는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세요. 내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자리로 가서 자켓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제 책상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고 갔어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드세요. 문이 닫히고 저 혼자 남았어요. 커피 잔을 들어보니 아직 따뜻했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달콤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힘들면 말해요. 괜찮아요, 정말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이런 기분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2주째가 되자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날은 팀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진우가 꼭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리 씨도 팀의 일원이잖아요. 함께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회식 장소는 한국식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시끄러운 곳이었죠. 유리 씨, 여기 앉으세요. 진우가 제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제게 고기를 구워줬어요. 쌈을 싸주고 반찬도 챙겨주고요. 일본에서는 삼겹살 어떻게 먹어요?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대답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목이 간지럽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비틀거렸습니다. 유리 씨? 진우가 빨리 일어나서 저를 잡았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빨간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호흡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거 알레르기 반응 같은데요. 빨리 병원 가야 해요. 진우가 소리쳤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택시 불러. 응급실 어디가 가까워? 저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진우의 팔에 기댔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진우가 계속 저를 부축해줬어요. 괜찮아요, 유리 씨? 곧 도착해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니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새우 알레르기세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새우 알레르기라니. 저는 몰랐었어요. 일본에서는 새우를 별로 먹지 않았거든요.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요. 진우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때서야 보니 진우의 셔츠에 제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옷에 눈물이.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죠. 괜찮으시면 됐어요. 병원에서 나오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집에 갔고 진우만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책임져야죠. 진우는 고집을 부렸어요. 어쩔 수 없이 진우의 차를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실 때 저도 놀랐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앞으로 음식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새우가 들어간 거는 진우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해요.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당연한 거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진우가 말했어요. 내일은 쉬세요. 몸조리 하셔야 해요. 일이 있는데. 일은 제가 대신 할게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아무도 제 건강을 걱정해주지 않았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리 씨,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네,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함께 가보실래요?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런 제안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서 초대하는 거예요. 한국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친구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에게 친구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침대맡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진우가 가져다 준 죽이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메모도 함께 있었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뵐게요. 마이너스 진우. 저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걸까? 정말 아무 목적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었구나.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게 말이에요. 주말이 되었어요. 저는 결국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가는 곳이에요. 진우는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젊은 남자가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그 남자의 손을 꼭 잡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괜찮아요. 서 있을게요. 아니에요, 할머니. 앉으세요.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단순한 자리 양보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담긴 배려였구나. 지하철역을 나와서 걷는데
길거리 풍경도 새롭게 보였어요. 포장마차 아저씨가 손님과 농담을 주고받고 노점상 할머니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맛있어요 하며 웃으시는 모습들이요. 여기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진우가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정적이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진우가 저를 데려간 곳은 한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허름한 외관에 플라스틱 의자가 놓인 곳이었죠. 여기요? 이런 곳에서 먹어도 돼요? 맛은 보장해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가 정말 좋으세요.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진우야, 왔구나. 이분은 누구야? 일본에서 온 동료예요. 유리 씨예요. 어머, 일본에서 왔어? 우리나라 음식 입에 맞겠어?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맛없으면 다른 거 시켜줄게.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순대국밥 둘이요. 유리 씨 거는 맵지 않게 해주세요.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저희가 앉은 테이블은 작고 낡았지만 왠지 편안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 할머니가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그냥 밥 먹으러 와도 힘들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끔은 공짜로 밥도 주시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손님들도 할머니와 편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런 밥집은 어릴 적 엄마랑 가던 곳 같아요.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있으세요? 네. 엄마가 회사 일로 바쁘실 때 가끔 저를 데리고 동네 작은 식당에 가셨거든요. 그때는 엄마가 저에게만 집중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말하다 보니 그리워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런 따뜻함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순대국밥이 나왔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간이 적당하고 국물이 진하고 따뜻했어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때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그리고는 김치랑 깍두기를 더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나라 온 손님인데 잘 해줘야지.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할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으셨어요. 또 와. 진우랑 같이 와도 되고 혼자 와도 돼. 언제든지 환영이야.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따뜻한 곳이네요. 할머니가 좋으시죠?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돌아가는 길에 진우가 말했어요. 유리 씨, 한국이 어때요?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해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따뜻하고 진실한 것 같았거든요.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으세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리 씨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요? 처음에는 정말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따뜻해 보여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제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마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이렇게 변해도 되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요. 파견 기간이 2주 남았을 때였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할 때 진우가 말했어요. 유리 씨, 오늘 시간 되세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얘기요? 그냥, 중요한 얘기예요. 진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진지하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로 갔어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죠. 진우는 커피를 주문하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진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처음에 유리 씨를 봤을 때 정말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감정 없는 로봇 같다고도 생각했고요. 저는 조금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으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유리 씨가 차가운 게 아니라 그냥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요. 거리를 둔다고요? 네. 마치 상처받는 걸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았고요. 진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그게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혼자서만 견디려고 할까 하고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유리 씨가 웃을 때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할머니 국밥집에서 웃던 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진우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진우 씨, 유리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우가 저를 좋아한다고요? 갑작스럽죠? 저도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유리 씨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기다릴게요. 유리 씨가 마음을 정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기다린다고요? 네. 사랑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알아가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저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았거든요. 모든 걸 빨리빨리 결정하라고만 했는데 말이에요. 왜 우세요? 이런 말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우가 손수건을 건네줬어요. 유리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서 더 안타까웠고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 이런 따뜻함 처음이야. 일본에선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어. 그럼 한국에서 더 많이 느껴보세요. 저도 도와줄게요. 하지만 저는 2주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게 정말 유리 씨가 원하는 일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곳에서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진우의 고백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이상했어요. 진우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저 유리입니다. 유리 씨, 어떻게 지내요? 곧 돌아오죠? 그게 한국 법인으로 전환 발령을 신청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여기서 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요. 팀장님은 잠깐 말이 없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큰 결정이잖아요. 이미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길인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진우에게 말했어요. 진우 씨, 저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진우는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정말요? 왜요? 당신이 기다려준다고 했잖아요. 저도 더 알고 싶어요. 이런 따뜻함을, 그리고 당신을요. 진우는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선택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저도 후회 안 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에 솔직해졌어요. 효율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진짜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한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인으로 정식 전환 발령을 받았고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어요. 유리야, 정말 괜찮겠니?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고. 네, 엄마.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하지만 일본이 내 고향인데.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인 것 같아요. 이제는 부모님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하시거든요. 진우와 저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리야, 오늘 뭐 하고 싶어? 할머니 국밥집 가볼까? 그 국밥집은 이제 저희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할머니도 저를 진짜 손녀처럼 아껴주세요. 유리야, 또 왔구나. 진우랑 잘 지내? 네, 할머니. 잘 지내요. 그래, 좋은 남자 만났어. 진우는 마음이 착해. 어느 날 진우가 제안했어요. 유리야, 우리 작은 한옥에서 살아볼까? 둘이서? 한옥에서요? 응. 전통 한옥인데 정말 예쁜 곳이야. 마당도 있고 조용하고. 저는 망설였어요. 함께 살자는 건 큰 결정이었거든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당연하지. 천천히 생각해. 한 달 후, 저는 진우와 함께 작은 한옥으로 이사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전통 한옥의 고즈넉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아요. 마치 꿈 같아요.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진우는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유리야, 같이 갈래? 오늘 독거 할머니들 도우러 가는데. 저도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첫 봉사활동 날,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고마워, 얘야. 이렇게 와줘서.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일본에서 왔다며. 멀리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다니. 기특해. 그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으셨을 때 저는 뭉클했어요. 이런 일이 제게 이렇게 큰 의미를 줄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진우가 말했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유리야,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요? 처음에는 효율성만 생각했잖아.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진우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진우야, 나 한국 와서 정말 많이 배웠어. 뭘 배웠는데?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감정이 약함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걸 배웠지. 진우는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유리아한테 많이 배웠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도 배웠고, 차분하게 일 처리하는 법도 배웠어. 서로 배운 거네. 그래. 서로 다른 점들이 보완이 된 것 같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생각했어요. 일본에 있었다면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말했어요. 저 한국 와서 정말 행복해요. 왜요? 여기서는 실수해도 감싸주고 힘들면 함께 걱정해주고 그런 게 좋아요. 유리 씨도 이제 완전 한국 사람이네요.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감정적인 것들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거든요. 주말에 할머니들을 도우러 가는 길에 진우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내게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감정이 약함이 아니라 연결이란 걸 처음 배운 나라입니다. 유리야, 그런 말 들으니까 정말 뿌듯해.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도와줘서, 나도 고마워.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도쿄가 아닌 서울을 선택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여기서는 제가 진짜 저다울 수 있었거든요. 효율성만 추구하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진우와 손을 잡고 한옥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를 변화시키면서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진우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유리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도쿄가 아닌 서울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차갑게가 아닌 따뜻하게.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